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80페이지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소득 이외에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득 탄력성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는 게 10%가 이렇게 증가하죠. 예. 증가할 때 수요량이 만약에 1%가 이렇게 늘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식에 대입하게 되면 얘가 10%가 변할 때 1%가 늘어났잖아요. 그 10분의 1이니까 0.1이죠. 0.1이라는 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부호가 뭐가 되냐면 플러스가 되고요. 이 플러스의 애를 우리가 정상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소득이 10%가 증가할 때요. 거꾸로 수요량이 1%가 감소할 수도 있죠. 예, 그럴 때는 얘가 10%고 마이너스 1%가 되니까 마이너스 0.1이죠. 그럼 0보다 작죠?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런 재화를 우리가 열등제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득 탄력성에서는요. 여기 있는 이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의 부호가 나오면 정상제, 마이너스의 부호가 나오면 열등제.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득 탄력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 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면,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상제라고 그러는데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요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필수제라고 그러고요. 1보다 크면은 사치제라고 그래요. 이걸 다 합한 거로 우리가 정상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하고 열등제를 구별하는 개념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페이지 상단을 가게 되면요. 예,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차 탄력성은요. 여기 이거 쓴 거는 그냥 부호입니다, 부호. 그죠? 예,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죠. 입슬론 XY, 입슬론 M이라고 그래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의 부호를 표시하는 거니까 실제는 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예, XJ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YJ의 수요량 변화율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는 개념이죠. 예. 자, 그랬을 때 이 XJ하고 YJ는 위치는 바뀌어도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XJ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이 YJ 수요량이 5%가 만약에 이렇게 증가했다. 예, 그러면 10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0.5가 되고 0보다 크겠죠. 그럼 부호가 플러스이고, 그러면 이 재화를 대체제. 그죠? 예. 근데 반대로 X의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5%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10분의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고요. 0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 이 재화를 우리가 보완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죠? 예, 그래서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하고 열등제를 구별하는 개념이고요.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하고 보완제를 구분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 XJ하고 YJ라고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계산을 이렇게 유도를 했었을 때. X의 가격이 만약에 10% 상승했을 때 YJ의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8%가 증가하였다면 이 재화는 무슨 재화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앞에서 수요 변화 요인 쪽에서 대체제하고 보완제 관계를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재화를 우리가 대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감소하는 관계에 있는 애는 보완제.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앞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대체제, 보완제를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차 탄력성에 대한 거를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공급은 이제 가격 탄력성만 존재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얘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는 경우죠. 예, 그랬을 때 얘도 이제 뭐는 알아두셔야 되냐면요. 크기는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도 크기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탄력성 3개 하고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 2가지가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가격이 변하니까 공급량은 변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공급량이 10%가 이렇게 증가한 경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할 때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했어요. 그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상승할 때 얘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급 법칙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가격의 변화율과 양의 변화가 똑같잖아요. 계산하면 10분의 10이니까 1이겠죠. 여기도 똑같이 절대값 1을 기준으로 이 탄력성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1일 때를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얘가 10% 상승할 때 얘가 11%가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10분의 11이니까 1.1이 되겠죠. 1보다 큰 애를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10% 상승했을 때 9%가 증가하게 되면요. 이게 10분의 9가 되니까 0.9가 되겠죠. 1보다 작은 애를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 대한 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특수한 형태로 완전 탄력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인 애가 똑같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거는 기억이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탄력적일 때의 기울기와 완전 비탄력적일 때의 기울기가 수요나 공급이나 둘 다 동일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억이 안 되시면은 다시 또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에 대한 거를요, 우리가 이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죠?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수평선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자, 그럴 때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이 있죠. 예. 이걸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요. 예, 공급량도 딱 10%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과 양의 변화가 이제 크기가 같은 거를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가 움직였는데요. 공급량은 105, 한 5% 정도만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절편이 요 수량 측에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게 되면요. 기울기가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죠. 그러면 이 기울기를 보게 되면, 자, 요거는 지금 가격의 변화지만 이게 양의 변화잖아요. 이 변에서 이 변화가 작으니까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오죠. 근데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10% 변했을 때, 예, 이런 식으로 160, 한 60% 변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절편이 이렇게 가격 측에서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1보다는 크죠. 그런데 무한대보다는 작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얘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급하고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거는 그거는 수요하고도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알아두실 거는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완만하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급하거나 가파르게 표시가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우리가 이 조세 정책 쪽에 가서 다시 한번 또 활용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도요, 얘를 탄력적으로 만들어주거나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82페이지에 상단 그래프 밑에 공급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저게 크기가 되겠고요. 이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결정 요인. 그러니까 이 결정 요인이라는 거는 공급을 탄력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요건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결정 요인에서는요. 제일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처음에 나오는 게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에요. 요게 짧으면 비탄력적이 되고요. 이게 길게 주어지면 탄력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이 단위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요. 공급이 늘어나는 시간 있잖아요. 예,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주어졌을 때 이게 월 단위로 주어지느냐 아니면은 연 단위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공급을 우리가 늘릴 수 있는 시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짧게 주어지게 되면 공급을 많이 늘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탄력적. 근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기간을 몇 년의 시간을 주고 공급을 늘리라고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늘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제 근래 가장 이제 활용성이 큰 게 뭐냐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이 출제자들이 이쪽을 활용한 적은 없고요. 여기를 활용을 해요. 그러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죠. 요게 짧으면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면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물건을 생산을 할 때 가만히 보시면은 일반 공산품 있죠. 예. 일반 공산품 라면 같은 경우는 생산할 때 금방금방 우리가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배추라든가 이런 애들은 생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게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이고 짧으면 탄력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에서는 뭐도 또 많이 물어보냐면요. 용도 변경에 관한 규제 있죠. 예. 이 규제가 강화가 되면은 비탄력적이 돼요. 그 얘기는 부동산 공급은 물리적인 공급은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로 이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그 규제가 강화가 되면은 공급을 쉽게 늘릴 수가 없죠. 그러면 비탄력적이 되더라. 이렇게 이 표현까지는 잘 써요. 그죠? 그 다음에 재화의 저장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재화를 생산을 했을 때 저장 비용의 부담이 많이 들어간 애들은 공급을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냉장식품, 뭐 냉동식품 이런 애들이 있죠. 거기는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공급량을 갖다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산해 놓지를 못하죠. 왜? 생산한 다음에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 냉장이나 냉동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된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물건을 생산할 때 생산 비용의 증가가 너무 커지는 이 상품들은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없다. 그래서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더라.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 요인까지 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계산 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예, 요 계산에 대한 거는요. 예, 기본적인 거는 이제 언급을 해드리는데 예,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간단한 것만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면요. 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이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갖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뭐 절대값으로 명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럴 때 여기 보시면 변수가 몇 개냐면 3개예요. 가격, 수요량, 탄력성. 그죠? 그러면 이 3개의 변수 중에서 2개의 변수 값은 줘요. 그거를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는요. 이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으면은 예, 분자가 미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주로 이 수요량을 구하라는 게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수요량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가격에다가 요 탄력성이 있죠. 분모에다가 요 몫을 곱하면은 얘가 나와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그 83페이지 상단에 가면 예, 양가로 1번이 있죠.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이 되었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0이라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기본적인 3개 중에서 2개의 값은 준다는 얘기죠. 그죠? 거기서 가격이 몇 프로 인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격이 4% 인상이 됐대요. 그죠? 근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라고 준 거냐면 2.0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때 물어본 거는 이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느냐를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3개 중에서 2개의 변수는 준 거죠. 가격하고 탄력성하고. 그러면 이 양을 구하는 것은요.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4 곱하기 2 하면 8이겠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 몇 프로? 예. 4%가 상승했을 때, 그죠? 예, 얘가 2.0을 줬으니까 4 곱하기 2 하면 얘가 8%죠. 그런데 여기서 8%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8%가 줄었다는 얘기죠. 왜?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이니까 반비례죠.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절대값이라고 명시했다는 얘기는 이 부호에 따라서 마이너스의 부호는 생략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을 계산하라고 할 때는 이 2가지의 값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단순하게 대입만 하게 되면 예, 문제를 풀 때는 별 어려움이 없더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거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거죠. 근데 소득 탄력성이라는 건요, 똑같아요. 자, 이 소득 탄력성을 봤을 때 얘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가면 예제가 하나 있죠. 양가로 2번에.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예. 가격 탄력성하고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하고 0.5래요. 0.9하고 소득 탄력성은 0.5다. 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예. 요거 준 다음에요.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다 그러냐면요. 가격이 2%가 이렇게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 있죠? 예, 얘가 4%가 증가했대요. 예, 그럴 때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3개의 변수 중에서 2개는 다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주어져 있을 때 그런 얘기, 소득이 이제, 이제 가격이 2% 상승하고 4% 증가한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곱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몇 프로? 2%. 탄력성이 얼마? 0.9.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0.9 하면은 1.8%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줄었겠죠. 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줄겠죠. 수요 법칙에 의해서. 그러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거를 뭐로 확인할 수 있냐면 얘가 0보다 크니까 정상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4 곱하기 0.5가 되겠죠. 그러면 2%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2%에서 1.8%를 빼면 되죠. 그러면 변화는 0.2% 나오겠죠. 그래서 값이 0.2%가 답이었다는 얘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양의 변화를 구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문제고요. 재작년에 문제가 나왔을 때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3가지를 주어지고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령을 아는 사람은 단순 대입해서 굳이 계산기 쓸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우리가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잖아요. 계산기를 써서 이 수치를 도출하시려고 그러면 밑으로 내려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격이 예를 들어서 2%가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얘가 지금 몇 프로가 만약에 줄었냐면은 1.8%가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탄력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1.8을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0.9가 나와요. 계산기에서. 그래서 읽을 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만 요거 계산할 때는 거꾸로 내려오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도 구성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3개 변수 중에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계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거기 2번에 보시게 되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의 계산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계산에 대한 거면 좀 부담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문제집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또 여러 개를 다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 여기서 내가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도 같네. 예,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예, 하셔도 되죠. 자, 거기도 보시면요. 오피스텔에 대한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 예, 거기 0.6이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소득 탄력성은 0.5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오피스텔 가격이 5%가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해서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조건은 뭐가 되냐면요. 자, 거기 이제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요. 얘는 0.6을 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격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얘가 5%가 이렇게 상승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지금은 계산할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변화율에다가 탄력성의 수치를 곱하시면 되죠. 그러면 5 곱하기 0.6 하면은 3%가 나오죠. 그럼 3%가 줄어들었겠죠. 가격과 소요량은 반비례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소득 탄력성이 주어져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소득 탄력성은 0.5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3%가 줄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만 줄었대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의 이 소득이 그죠? 얘가 증가해서 여기 있는 요 수요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만 줄어들은 그러면 여기서 몇 프로가 늘어났다는 얘기냐면 2%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3%가 줄었지만 여기서 2%가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1%만 줄어든 결과를 초래하죠. 그럴 때 얘가 몇 프로 변했느냐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까 분자를 계산할 때는 곱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분모를 계산할 때는 거꾸로 나누시면 돼요. 그죠? 곱하기 역수가 나누기니까. 그러면 2를 0.5로 나누면 4%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소득이 4%가 늘어났다. 가격이 5%가 상승해서 수요량이 3%가 줄었지만 소득이 4%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이 2%가 증가해서 전체적으로는 1%만 줄어든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면 이때 소득은 몇 프로가 변했느냐? 그러니까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출제를 했고요. 가격 탄력성만 갖고도 출제하기도 했고 또는 교차 탄력성까지 묶어서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문제집에서 문제를 푸시면서 또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할 수 있는 것만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가장 간단한 거는 수요량 계산하는 거야. 요거 계산할 때는 곱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대로 가격이 몇 프로 변했냐를 물어보게 되면 이걸 나눠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수요량을 탄력성으로 나누면 또 얘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요령 정도만 조금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겠나. 그죠? 계산을 워낙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괜찮아요. 일단은 이론으로 해서 합격을 하시면 계산 다 맞춘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간단한 계산은 한 몇 가지는 우리가 풀 수 있는 예, 그런 정도는 우리가 갖추게 해드릴 테니까 예, 너무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그죠? 학교는 40문제가 다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학계로는 이 계산을 하는 학문이 아니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론에 대한 것만 잘 정리하면 되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8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신 거예요. 그죠? 파트별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한 3번 정도 되풀이해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한 것이 있죠. 예.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경기 변동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예, 일반적으로 이 경기라는 것은요,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제 모든 산업 부분을 망라한 이 겨치 경제 변수의 이제 움직임에 따라 경기는 호황 국면을 들어갈 수도 있고 불황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죠. 그럴 때 거기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죠. 원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이렇게 그려진 선을 우리가 성장 추세선이라고 그래요.
모든 나라의 경제 정책은요, 성장의 목표를 두고 있죠. 그 지속적으로 경제는 성장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럴 때 여기 있는 요 단면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는 계속 상승과 하강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움직이더란 얘기죠. 이걸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단면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정점. 그죠? 그리고 여기가 저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그림 밑에 경기의 주기라고 있죠. 저점에서 저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정점에서 정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의 진폭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정점에서 이 저점 사이 이 깊이를 우리가 진폭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경기의 순환 과정이라고 그랬을 때요, 이 저점에서부터 정점까지를 확장 국면이라고 그러고요. 정점에서부터 저점까지로 수축 국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변동은요, 이게 두 가지 국면으로도 분류할 수도 있고요. 네 가지 국면으로, 즉 이분법에서 또는 사분법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 큰 의미는 없으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85쪽에 가면 경기 변동의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 형태를 보게 되면요, 경제학자들은 원래는 이게 순환 변동만 있는 줄 알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예,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얘 말고도 추세 변동이라는 애가 있고요. 계절 변동이라는 애가 있고 또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애들도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이 안에 존재하더라는 얘기죠. 그중에 추세 변동은 장기 변동이라고 그래서요, 주로 이 경제 성장이라든가 인구의 변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요즘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사망률하고 출생률을 했을 때 지금 역전이 되는 추세라고 그러죠. 예, 출생률보다는 사망률이 높아지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앞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한순간에 몇 년 사이에 변화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수십 년간의 변화 끝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렇게 한 50에서 60년 정도를 주기로 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를 추세 변동이라고 그러고요. 계절 변동은 1년을 단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 감소성에 따라 명절 있죠. 구정 뭐 이런 거, 설, 추석 경기. 그리고 일반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봄, 가을에 이사철이 있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건설 공사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매년 겨울이 되면 반복되는 거.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건요, 얘는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주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이 코로나19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경기 침체 있죠. 그런 것도 무작위적이죠.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죠?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등에서도 나타나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거를 정부가 예고를 하면서 어느 때, 몇 날, 며칠에 이걸 내가 적용하겠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책을 만들어서 시장에다 전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시험상에서 인용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형태의 변경은 그렇게 해서 불규칙 변동까지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6페이지에 있는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고 있을 때, 그거는 뭐 참고하셔도 돼요. 거기서 건축순환만 이제 부동산 경기를 파악하는 거고요. 키친과 주글라와 쿠즈네치와 콘트라티에프 파동이 있었을 때 있죠. 요거는 그냥 글자 순으로 주기를 정한다. 그래서 키친이 글자가 제일 짧으니까 주기가 짧고, 콘트라티에프가 글자가 기니까 주기가 가장 긴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를 측정할 때요, 여러 가지 지수라는 걸 활용한다는 얘기는, 경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수를 대입해서 앞으로의 경기 전망, 이런 것들을 추정한다라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외고나 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하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 경기 변동에 대한 거를 정리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87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